긴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여야의 본격적인 대치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긴 추석 연휴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추석의 민심은 어땠나 연휴 기간 동안 아마 유심히 들여다봤을 텐데 오늘 전해온 이야기를 보니까요. 체감한 바가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더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더라. 이게 각각 밝힌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것으로 저희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죠.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석 그 6일간의 연휴 동안에 한 두 가지 기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치가 일단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 실종된 정치를 좀 복원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동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통해서 정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치 보호를 하는 게 그게 그 순서가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6일 동안 그 전방위 민생 챙기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28일에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그 화물터미널을 또 방문했고 예. 29일에는 또 일본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가족 85명을 그 영민관에 초청해서 오찬도 했고 또 30일에는 중부경찰서 방문 또 국군날에는 뭐 피자 들고 그 군인들 방문하는 25사단 군인들을 방문하는 이런 그 일련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서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안심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민생 챙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또 안도하는 모습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 그리고 이제 정치 한국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정치 얘기를 서로 꺼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사과 한 알에 10,000원 뭐 이렇게 정말로 그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고물가와 관련된 그런 좀 뭐랄까 이렇게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휘발유값이나 뭐 LPG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예.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그래서 이 고물가와 관련된 저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한계치 거의 다다른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앞세운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관련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었잖아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반전이 되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했던 그 조작 수사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100%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계속 피의 사실 공포하듯이 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기각이 된 그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민심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쪽에 좀 여야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게 됩니다. 이 첫 상견례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견차를 빚고 있는 현안들도 많은 상황에서 오늘이 좀 그 매듭을 풀어가는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의례적으로 갖는 이제 첫 상견례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인 것 같은데요. 당장은 이제 그동안에 그 야당에서 영수회담부터 뭐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해 놓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내일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6일 날 또
이용균 대법원장, 이균용, 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투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일부터 국감 등에서 이제 예산안 협의까지 쭉 정기국회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들 오늘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네. 그런 주류의 이제 아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상당히 그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좀 유연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비명계고다 보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첫 상견례지만은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여당을 몰아붙이는 수단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사실은 철회할 거는 좀 일부 철회하고 또 양보할 거는 또 양보할 수 있는 통 큰 그런 또 야당의 모습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처음 상견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1대 임기가 지금 6,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이 6, 7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민생 현안들을 어떻게 또 여야가 머리맡에서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력해야지.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이 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또 여당을 몰아붙이면 또 다른 또 이게 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레 있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문제가 언급이 좀 됐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사실은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가부를 좀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부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하고요. 실제 체감하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당의 간사를 맡았던 의원이 의총에서 그렇게 부적격한 후보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부적격 인사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들이 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의총을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본회의에서 가반이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만약에 당론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정한다면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덧붙이면 그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조차도 되게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부장판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비판도 하기도 했고 또 서울 변협에서 실시한 그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 특히 공정성에서는 하위에서 7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 그 성범죄라든지 아동범죄라든지 뭐 가정폭력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관대한 판결을 했던 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있고 또 그 건국절을 1948년도에 건국절에 대한 그런 인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안부 할머니가 이안부 분들이 자발적인 매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한 역사적인 그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이제 뭐 10억에 달하는 그 재산을 미신고했다든지 또는 아파 찬스의 문제도 있고요.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그 의혹들, 도덕성의 문제들도 있어서 소위 뭐 의혹 자판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흠이 좀 많은 후보다라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제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그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명백한 결격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좀 부도덕한 부분 있다든가 일찍 이것이 뭐 결격 사유로 연결될 만한 사안은 없다. 왜냐하면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 지도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이균용 그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 6일 만약에 뭐 원내 대책회의에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결로 갈 것 같으면은 이게 자칫 그
지난 27일 날 그 김진표 그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홍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게 그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법부 공백이 오래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당이 정치적으로 하면은 부결을 시키려고 하겠죠. 계속.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를 계속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쩌면은 그 대법원에서는 보면은 전원 합의체가 구성이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총선 대선까지도 연장해서 정치적 그 생명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본인이 나설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 면죄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 사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명백한 결격 사고가 없기 때문에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부분은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정치적 의도는 전혀 진짜로 없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에 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그 독립에 대해서 오히려 상권분리를 존중하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전원합의체 관련해서도 선임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도 그 대법관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심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백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다 해서 부적격 논란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부적격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앞으로 임기가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념 편향 비판을 계속 했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해서 보수라는 이념 편향적인 그런 또 비판의 지점도 있는 분이시고 또 친윤 논란도 있는 또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보여왔던 그런 비판의 지점의 반대쪽에 또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법조계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후보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합한 인물들을 찾아서 빨리 공백기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 당에서 아직 확정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사법부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상권 분리 원칙에서 입각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임기 6년 동안 그 해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순기능도 조금 있었지만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그 동안에. 그래서 빨리 새로운 그 대법원장이 빨리 임명돼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 잘못했던 부분들을 빨리 바로 복원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건영 그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 동의안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통과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부결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임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때 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해법이라든지 풀 수 있는 고리가 있을까요? 해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수적 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자유롭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내 대표한테 통큰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예단해서 그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했던 기류들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구성원인 법조계에서의 평가도 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적합한 인사들을 찾는 것도 공백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것을 이제 뭐 야당에서 이제 의총 결과가 이제 좀 기다려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되느냐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격한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그 명백한 결격 사유가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만약에 그 임명 동의안에 부결시킨다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예, 같아서요. 이 대법원장이시잖아요. 짧게요.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신데 이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형사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법률을 몰라서 그렇다 해서 의혹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도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자, 당장 당론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오후에 또 볼 수 있고 또 이제 해법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또 오후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이야기가 새로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또 원내대표 간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들, 지금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청문회 날짜를 정한 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지 않으면 뭐 참석하지 않겠다 반발 중이고 또 여가부 역시 후보자의 불참 가능성 시사하는 발언 내놓기도 해서요.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그 김행 청문회 파행 이 부분은 사실 야당에서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의사 일정 강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여야의 합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라든가 그다음 인사청문회 요청권, 청문회 실시 자료라든가 뭐 이런 또 증인 출석권 이런 것들을 전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이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지금 김행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다시 머리 맞대서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요건부터 해서 청문회 증인 출석권까지 네 가지 정도는 그래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다시 일정을 좀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 시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어요. 월요일도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5일 또는 6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논의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민주당은 6일 날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5일 날 하다고 하다가 다른 것들로 막 공방이 되면서 그냥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일 이제 그 이미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일자와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과 관련된 것은 오늘 중에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야 간사 간에 지금 물밑 접촉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잘 해서 증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견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해가지고 내일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바람과는 별개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그 여쭤볼까요? 윤재욱 원대께서 가능성을 얘기했지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예. 때문에 저는 내일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내일 유인촌 장관도 인사청문회 하고 또 6일 날 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마지막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좀 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좀 야당에서 좀 우리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좀 정치 의구심을 좀 갖는 게 뭐냐면은 이미 정치적인 일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6일날 본회의하고 10일날 국정감사 시행하고 이런 것들 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왜 이 상황에서 일정이 다 이미 타이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야당에서 굳이 이런 강행 처리를 그러니까 여당의 협의 없이 강행 처리를 이런 여러 가지 청문회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을 갖는 게 이런 일정들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뭔가 좀 이것을
좀 정치화시켜서 이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뭔가 좀 김행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좀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는 좀 그래서 보이콧하는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저는 보고 이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저기 정부 여당의 분들께서 자꾸 음모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여론 조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그 선거 보궐선거를 유발한 기책사유라든지 뭐 사면이라든지 또는 김기현 대표의 그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발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청문회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일정이 지금 다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밖에 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의혹이나 뭐 청문회를 통해서 빨리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을 해서 그 청문회에서 그런 청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빨리 그 후보를 통과시킨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또 나가서 여야 간에 또 민생이나 경제를 그 챙기는 그런 쪽으로 또 본격적인 정치행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또한 가정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이제 뭐 비서관께서는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내일 그래도 치러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밝혀주셨는데 만약에 내일 진행이 안 됐다. 그리고 날짜를 다시 잡는 것도 계속해서 이견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서 다뤄본 대법원장 후보 건과는 다르게 또 장관직은 임명 강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계속해서 이견이 생기고 파행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이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제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 통치 철학과 같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사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대통령 통치 철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행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통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아마 결국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아마 그 이것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임명은 그대로 처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경우도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있나요? 사례가? 그런 청문회 하지 않고 하는 사례요? 계속 파행을 빚다가 일정 예. 조율을 끝내 못하고 예.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저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그 합의가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거꾸로 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내일 인사청문회 하는 게 여당한테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럴까요?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전부 다 지금 문제의 제기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날로 잡아갖고 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별도의 청문회를 또 하게 되면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3명의 후보 한 분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거는 끝났고 장관 후보자는 끝났고 내일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모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한테도 좀 좋다고 보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요. 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단독 강행 처리한 야당에서 통 크게 의사 일정 강행 처리한 것을 철회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철회해서 원점에서 다시 여당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회하지 않고 계속 여당 보고 대화하자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다. 강행 처리해놓고 어떻게 그걸 의사 일정을 처리해야죠. 이제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동안에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1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의 장관까지 포함하면 20명을 청문 보고서 미채택해서 했기 때문에 뭐 임명은 뭐 당연히 이제 강행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또는 그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제출된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 민생이나 경제나 이렇게 민심을 살피는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과연 그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과 관련해서 자꾸 그 뭐 윤석열 정부에서 17명 지금까지 17명 정도 임명 강행했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치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뭐 꼭 윤석열 정부 탓으로만 돌릴 상황은 아닙니다. 예, 저희 인사 관련 내용 충분히 다뤄본 것 같으니까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당무 복귀 시점 언제가 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그동안 추석 연휴 동안에는 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뭐 이르면 오늘 이야기까지 나왔고 뭐 늦어도 7일이던가요? 그때쯤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는 건강 상태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내부 상황 잘 아실 테니까요. 예. 좀 어떤 저도 상황입니까? 그 녹색병원에 방문해서 엊그저께 가서 뵀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호전 건강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오래 네. 걷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최고위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최고위는 이제 참석을 안 하신 거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강서구 보궐선거에. 그래서 내일 정도 해서 강서구에 좀 지원 유세 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저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한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네. 보궐선거 관련된 지원 유세는 내일 정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런 의지들이 대단히 강하시거든요, 본인이. 근데 건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궐선거 지원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한다면 어떤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는 거는 뭐 물론 당연히 당무 복귀를 해야 되겠죠. 예.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 대표 그동안 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 공무역 상태를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당무 복귀 전에 해야 할 그러니까 전제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온 이유가 명분이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해갖고 뭐 원전 방류 유출을 막겠다. 그 다음에 단식 20일 동안 단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말로 어떤 본인의 심정인지 이런 것들을 당내에 있는 그 당원들한테 본인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심정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그 단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다시 그 어떤 본인의 어떤 명분 정치를 위한 어떤 자신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것을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당무 복귀를 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지금 당장 그 보궐선거가 있어서 강서 보궐선거에서 바로 단식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무런 그 설명 없이 그냥 당무에 복귀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지 당무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께는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 뭐 신경전에 대한 부분 여전히 조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한다면 당내 화합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무에서 이탈한 적이 사실 없어요. 단식 투쟁 때문에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당무를 복귀한다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고 적극적으로 이제 회의에 참여를 한다면? 주재를 한다 예. 이런 얘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그 진통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의총이라든지 그 뭐 중앙위 통해서 당의 결의 내용으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결의에 반해서 그 당대표를 차도살인하듯이 이제 가격표를 던진 것,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색출해서 뭐 그
이제 해당행위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뭐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한 것 내용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색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을 그런 내용들을 수습해야 되는 과제들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좀 이렇게 치열한 토론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온더 테이블 시킨 다음에 그걸 토론한 다음에 화학적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당의 그런 화학적 통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뭐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윤리심판원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행위냐 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원들의 우리가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5만 명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명 넘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윤리심판원의 기구로 넘기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뭐 당무 복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아니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당무를 계속 보셨다니까 당무 복귀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친명계에 있는 그 정책 내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반드시 외상값을 받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이 국회의원들한테 완전히 이건 뭐 피해 숙청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일단 사과가 더더욱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 나왔던 보궐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번 총선의 어떤 의미를 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그냥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 언론에서 지나치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대리전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구청장 보궐선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뭐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총선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지금 6개월이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강서구청장 그 선거를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 우리 김태우 후보가 그때 51.3%를 2.61%로 차로 사실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했던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여야가 지금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111명 그 전 의원들이 강서구 동별로 지금 가서 밑바닥을 지금 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바닥 민심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훑다 보면은 결국은 조직표를 갖고 있는 그 민주당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특히 또 이 맨투맨 작전으로 지금 이거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투표라는 것은 뚜껑 열어봐야 하거든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야가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총동원을 내려서 지금 총력전을 서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수도권 민심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일 뿐 총선의 바로미터까지는 될 수 없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예, 당연히 이거는 정권 심판론의 성격의 보궐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거에
판을 키운 것은 정부 여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비리가 들통나갔고 해임당한 그 비리 공무원이 마치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뭐 폭로를 하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서 복권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고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지금 당대표부터 해서 다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김태우 후보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바로 이 40억의 혈세를 지출하게 된 본인 그 당사자가 지금 출마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뭐 여당에서는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과 여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빗대어서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당사자가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출마해가지고 그 40억 혈세 낭비한 것을 애교로 봐달라고 이렇게 망언을 막 서슴없이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두둔하고 있는 그 김기현 대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정권 심판론이고 총선에 대한 전초전이다라는 걸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전방위적인 가서 이제 총력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당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지자체장의 선거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신다라고 하면 저렇게까지 당대표부터 해서 당의 인지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부 여당에서 오히려 이 판을 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성격상으로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야당에서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이제 어떤 그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김태우 후보의 어떤 재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당에서 아무리 보궐선거 하더라도 아니 중앙당에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보궐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이게 무슨 다른 그 김태우 이게 후폭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 재심판을 받는 이거는 정권 심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김태우 후보 40억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40억 관련 발언은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면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지 40억 발언 그 자체를 갖고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이면은 예. 지금 우리 이제 비서관님께서는 그렇게 이거는 지자체 선거이고 정권 심판론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건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총선 전초전이다라고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지금 올해 그 초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해서 59조가 이제 결손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교부금을 23조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청에도 그 국비 지원이 많이 교부금이 많이 축소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40억을 더 낭비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0억을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이런 후보는 이 후보 자질 자체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 지원 관련돼서는 어쨌든 여당에서 어떤 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본투표가 있는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한중축구 경기 도중에 인터넷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팀에 대한 응원이 91%에 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게 여론 조작의 실태가 드러났다 국감 예고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국정조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국민제안 비서관에 있으면서 그 탑10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밤사이에 100만 명이 이거 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이 포털 여론 조작은 반드시 밝혀지고 또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자칫하면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릴 수 있게 만들거든요.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포털 여론 조작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또 선거에서도 이런 포털 여론 조작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 여론이 왜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여론 조작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댓글 문제도 더합니다. 이 댓글 이 부분도 함께 국정조사 이루어져서 반드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예, 정말 이거는 가요불급한 저거죠. 왜냐하면 그 스포츠의 정치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이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포털까지 장악해서 통신 검열을 하겠다는 저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클릭 버튼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은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고 이건 다음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 무슨 여론 조작을 그 한중 축구 대회에 대해서 그 스포츠 관련해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해야 될 이유가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클릭 버튼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2천만 회가 넘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예. 중간에 잠시 예, 여쭤볼게요. 예. 방통위가 이게 다음에 응원 클릭한 거를 3,130만 건 정도로 분석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해외 세력의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서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서 이 응원 댓글을 달았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누를 수는 없죠. 혼자서 뭐 아무리 눌러봤자 이렇게 할 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포털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클린한 댓글을 다는 이런 거에 대한 조치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무슨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뭘 했다라고 해서 뭐 21대 총선에서 차이나 게이트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과 북한에서 우리 21대 총선에 개입했다. 그 주장까지 지금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 그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여론조작과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이게 그 포털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연결시키고 또 그 이면에 약간 민주당도 연결된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이나 게이트도 그 사실이 아닌 건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그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중국 응원 이런 하나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 뭐 이런 응원 클릭 조작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호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포털에서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매크로 말씀하셨는데 매크로는 불법 아닙니까? 매크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 사례가 하나 밝혀진 거죠.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전방위론입니다. 꼭 스포츠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론이 조작 가능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고 과연 있을 거냐 하는 정부에서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갖고 단죄를 한다는데 이걸 갖고 뭐 포탈을 손에 쥐고 여론을 조작하고 포탈을 그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 몰아붙이려 할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에 전방위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죄하자는 거죠. 이거는 여야가 머리 맞대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매크로를 쓴 것 같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그거 관련된 그 조치들은 좀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마치 선거 개입과 연관돼 가지고 대단한 음모론적인 거라서 포탈을 통신 검열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연결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